그럼 1강 항공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교재는 드론 조종사 문제집 이론 요약 및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에서 그나마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한 강의당 한 50문제 정도만 선택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정의와 역사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인트로덕션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드론이 도대체 뭔지, 이것도 드론에 대한 용어조차도 모르고 드론 자격증을 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건데 사실상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야 됩니다. 출제위원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민간 항공기구가 정의하고 있는 드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래서 결국은 똑같습니다. 일단 드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타지 않아야 되니까 당연히 조종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이걸 외워가지고 원격 조종 항공기, 무인 비행기, 원격 조종 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걸로서 다 족하다는 겁니다. 다음 중 드론의 명칭의 풀이에 연결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UAV, Unmanned Aerial Vehicle, UAS, Unmanned Aerial System. 비컬은 뭡니까? 하나의 무인 비행체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무인 비행체와 컨트롤 센터와 뭐 조종자와 여러 가지 하나가 일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이다. RPV, Remotely Piloted Aerial Vehicle이다. A가 없는데 뭐 이러는 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뭐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모든 영어의 약자를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자들은 뭐 두문자들은 한 글자라도 거의 대부분을 갖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RPAV라고 했으면 그래도 이것도 맞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RPV를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꼬아도 특별하게 벗어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을 UAV라는 약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드론을 구성하는 두 문자를 구성하는 단어를 보기 어려운 것은 뭐냐? Uninhabited Aerial Vehicle이다. Unmanned Aerial Vehicle이다. Unpiloted Aerial Vehicle이다. Unknown Aerial Vehicle이다. unknown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UFO라고 그러면 뭡니까? Unknown Flying Object. 알려지지 않은 비행체다. 이런 걸 UFO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U는 뭡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거, 조종사가 타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UAS, RPAS, RPV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사람이 탈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늘을 날아야 된다는 겁니다.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개념에 접근만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 지금까지 출제된 사례는 없습니다. 4번입니다. 드론의 장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드론의 단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왜 그럼 드론이 어느 날 갑자기 곽강을 받기 시작했느냐? 제 책에 보면은 드론의 개발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드론이라고 용어를 들어본 지는 3, 4년도 안 됐어요. 일반인들은 2년도 안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전에 드론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드론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느냐?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종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는 없지만 드론은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생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조종이 간단하다는 겁니다. 복잡할 수가 없는 거죠. 복잡하면 누가 배울 수 있겠어요? 20시간 해가지고 드론 조종사 자격증 따고 지금 있는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0시간 가지고는. 한 200시간 정도는 해야 복잡한 거죠. 20시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장난감은 10분만 가르쳐줘도 다 드론 띄울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해요. 요즘은 소음과 진동이 적은 편이다. 그죠? 뭐 전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윙하고 윙윙 소리 난다 해서 그게 뭐 벌 소리처럼 들린다 해서 드론이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뭐 어원에 대해서 전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실상은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전문가라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리와 조립이 간단하다, 그렇습니다. 뭐 초등학생도 분해 조립을 할 수 있을 정도 간단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은 편이다. 고장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터리 외에는요 없다는 겁니다. 단점은 뭐냐? 기동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기동성이라는 겁니다. 기동성을 도대체 뭘로 얘기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있겠지만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속도가 빠르다. 속도도 빠르지 않죠. 뭐 시속 몇 킬로 날겠어요. 그런데 헬리콥터는 최소한 시속 한 300~400킬로는 날아가고, 항공기는 시속 한 뭐 1000킬로, 전투기는 시속 한 3000에서 5000킬로 정도 날아가는데, 우리나라가 코딱지만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속 1000km가 4000km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은 이런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속도죠. 어마어마한 속도. 근데 드론은 속도가 빠를 수가 없는 거죠. 기껏해야 뭐 시속 몇십 킬로도 안 되는 거죠. 빠를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 전기 뭐 용량이 작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제한적이다. 지금 기껏해야 보통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길게 해야 40분을 넘는 그 드론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소형이기 때문에 대형함으로 운송하기 어렵다. 뭐 지금 현재는 다 작습니다. 그죠? 25kg, 페이로드를 달았을 때 25kg, 안 달았을 때 12kg,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입니다. 소형. 물론 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 있겠죠. 항공기만큼 키우면 탱크를 들고 나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거는 지금 드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드론의 장점은 헬리콥터나 이런 데 비교해서 구조가 간단하다. 조정이나 제어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냥 조정기 하는데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소음이나 진동도 없다. 분리와 조립이 간단하고 보관도 용이하다. 뭐 요즘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니까, 옛날에는 뭐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분해 조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차량에 화물칸에다 싣고 다녀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레저용으로 갖고 다니는 드론들은 뭡니까? 조그만 007 가방에 넣어서 분해 조립하고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띄울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뭡니까? 기동성이 좀 떨어진다. 속도도 느리고 비행시간도 제한적이다. 그래도 헬리콥터는 최소한 서너 시간씩은 채공할 수 있는데, 이 드론은 기껏해야 40분도 채공할 수가 없다. 소형화로 대형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큰 숙제죠. 대형 드론이 생기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도움이 되겠지만은, 뭐 또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전혀 다른 또 법적인 이슈가 생기죠. 추락 시에 취해 조작 법칙 올바른 것은 뭐냐? 추락 속도를 늦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좌우로 움직여서 방향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성을 확보한다. 양력을 최대한 크게 한다. 이미 뭡니까? 헬기가 동력을 잃어서 조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락하고 있는데, 양력을 어떻게 발생을 시키고, 어떻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이미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라는 거죠. 일단 추락하면은 뭐예요? 지면 효과를 최대한 이용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영화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들 많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추락할 때 거의 뭐 항공기 그냥 다 죽어요. 다 죽어. 탈출도 못 해요. 전투기도.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거, 여객기나 이런 헬기 같은 경우는 지면 효과 외에는 바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조정해서 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출제가 됐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가 대부분 다 출제 가능 있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들어보지 못한 문제, 어려운 법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정 안전에 관련, 헬리콥터의 조정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뭐 내가 헬기 조종사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들이 대부분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고, 그걸 틀린다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문제는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문제들인데도 시간 남으면은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문제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객관식은. 저도 출제 다녀보면은 출제위원들의 심리라는 게 수험생들보다 약간 조금 더 위에 있을 뿐이지 인간의 심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 관점만 잘 좀 이해하시면은 대부분의 난이도 조정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찮게 만점 받고 합격할 수도 있어요. 우연찮게.
나는 70점만 받으면 굉장히 만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99점 되시는 95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제가 수험생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그래서 절대로 떨거나 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강의를 남은 강의 2강, 3강, 4강도 다 충분히 들으시면은 다 99.9%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1강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